재혼 반지를 받아든 날, 자식들이 들이미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제 손등을 차갑게 눌렀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겠다며 제 통장 숫자마다 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제 심장은 반지보다 종이에 더 무겁게 걸렸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영수, 딸은 미정입니다. 가게는 제 삶이자 방패였습니다. 아침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아직도 남편이 기침하던 습관이 그 김 속에서 어른거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그늘에서 오래 떨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정국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 하나로 버틴 사람의 말투와 걸음걸이에는 지친 사람의 속도를 배려하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닫아 걸었던 마음이 제멋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아이들 귀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 집 식탁은 밥보다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재혼을 축복한다면서도 결국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늙고 약해질 때를 대비해 책임을 나누자는 말로 시작했지만 종이는 냉정했습니다. 서류에는 제 집과 가게, 제 명의의 보증금, 승용차, 보험, 심지어 장롱 속 비상금 항목까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조항에는 재산 숨김이 확인될 경우 벌금과 상속 제한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랑과 의심을, 돌봄과 계산을 한 줄에 세워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겨울 밖에서 새는 매캐한 연기처럼 자식들 눈빛 속 의심이 제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안쪽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근질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해, 약간의 빚과 묶인 보증 탓에 집에 걸려온 전화 소리마다 몸이 굳어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수의 대학 등록금을 지키려고 먼 친척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명 계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아니었고 죄책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때 저를 버티게 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보행이었지만 저만 아는 지하실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마음은 매일 2층을 오르내렸습니다. 강한 훅을 한 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가족을 갈랐습니다. 펜촉 하나가 칼이 되었습니다. 밥상 위 숫자들이 사람의 천을 재단했습니다. 사랑이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동의가 늦어진다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달라 했고 그 사이 동네에서는 재혼에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몇몇은 새로운 남자가 제 재산을 노릴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제가 그런 눈들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아이들은 더 세세한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부동산 등기부 사본, 보험 해약 환급금 정보까지. 효도 계약서라고 부르지만 내용은 상속각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정은 연로한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영수는 형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형식이라는 두 글자에 사포가 발라진 것처럼 스칠 때마다 껄끄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국 씨에게 이 상황을 알리며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이 먼저라고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고 저를 위한 길을 찾자고 손짓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새로움보다 따뜻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냉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영수에게서 메시지가 오고 미정이 주말마다 찾아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재혼 날짜를 미루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편해야 저도 편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미끄러운 계단처럼 더 가팔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 낯익은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인쇄된 사진과 10장이 넘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은행에 들어서고 있었고 낯선 창구에서 흰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특정 은행과 지점명, 시간, 그리고 과거 몇 년간 비슷한 패턴의 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재산 숨김 의심이라는 큰 글자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의심해 사람을 붙였구나. 제 신발 밑창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싶은 충동과 그러지 말자는 경계 사이에서 오래 서성였습니다. 차명 계좌를 만든 건 분명 저였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든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걸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 계좌에는 사실 촘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급했던 시절 현금으로 급히 인출해 도매상에 대금을 치렀던 순간들이 있었고 가게가 잠깐 기울 때 임금을 맞추려고 꺼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끄집어낸 비상등 같은 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본 건 결과의 조각뿐이었습니다. 조각은 쉽게 악마를 만듭니다. 저는 스스로 냉정해지려 했습니다. 감정보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정말 숨긴 게 죄였는지 아니면 서로 속고 사는 가족 풍경이 본질인지 저는 서류함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오래된 수첩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안쪽에 삐뚤빼뚤한 숫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몇몇 계좌번호와 적금 만기 날짜, 보증인 이름과 도장이 겹겹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은행이 제법 생소한 로고를 쓰던 시절 적은 번호였는데 수첩 옆면에는 영수 학자금이라는 낙서가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 어딘가에 잊혀진 팸플릿 한 장이 덜컥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은행의 본점 고객센터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시스템이 바뀌었고 옛날 자료라 확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일과 병행하며 전화와 팩스를 오갔고 결국 도착한 답신에는 오래전에 개설된 한 계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호 내역을 더 들여다보니 제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계좌의 명의인 칸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 형태는 독특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부터
꾸준히 돈이 들어갔고 몇 년 전부터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 새로운 사업자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업자의 이름은 제가 아는 영수의 친구와 같았습니다. 차명 계좌의 냄새가 또렷했습니다. 재산을 숨기려 했던 건 혹시 저만이 아니었던 걸까요? 여기서 또 다른 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숨긴 게 죄였을까요? 지키려 한 마음이 죄였을까요? 은행의 검은 글씨들이 가족의 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계좌번호 하나가 우리 집 거실에 들이온 그림자를 키웠습니다. 숫자는 말이 없지만 때로는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저는 단서들을 모아놓고 집안 구석을 오래 닦듯 생각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수첩, 은행의 답신, 국밥집 출납장과 그날그날 손으로 적어놓은 일기장, 미정이 건넨 효도, 계약서 사본까지 모두 한자리에 펼쳤습니다. 그제서야 어떤 선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몇 해 보증 문제를 피해 살얼음판을 걸을 때 그는 저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아이의 길을 지키려 했음을, 그는 영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적금을 불려놓았고 친구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할 때 밑돈이 되도록 흘려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영수는 동네 상가에 작은 매장을 열었고 서서히 커져 지금은 제법 이름 있는 수입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잘 되니 좋다며 시작은 어디든 다 비슷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그날 저녁 우편으로 도착한 세무서의 안내문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폐쇄된 오래된 계좌 정리 안내문과 함께 거래 추진 관련 안내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상계 처리 대상자 목록에 영수와 그 친구의 사업자 번호가 있었고 해당 계좌로부터의 이체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숨김과 탈세 의심이라는 단어가 종이 위에서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킨 줄 알았던 비밀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거울을 돌려보니 다른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반전은 이때였습니다. 저는 제 죄처럼 들이닥친 의심의 물길이 정작 저에게만 집중돼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작은 차명 계좌는 두렵고 궁한 세월의 생존 장치였지만 영수 쪽의 계좌는 시작부터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을 끓여 쥔 물이었고 다른 쪽은 불꽃을 키우려 감춘 기름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전국 씨에게 재혼을 잠시 미루자고 말했고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잠깐 끊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렵게 시간과 장소를 맞췄고 오랜만에 모두 앉아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화해의 식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입맛에 맞게 반찬을 준비했고 정성스레 상을 차렸습니다. 큰 상에 국을 올리고 조용히 서류 봉투를 옆에 두었습니다. 밥을 뜨는 동안 제 과거를 제 입으로 털어놓을 탓에 수치와 눈물이 번갈아 제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제 차명 계좌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돈이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움직였는지,
어떤 날에는 제게 마지막 달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수첩과 은행 답신, 세무서 안내문을 정리해둔 봉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제 눈가에도 맺혔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한 말을 조심스레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손전등이 되어야 한다고. 깜깜해지는 순간에 서로의 얼굴을 밝히는 쪽이어야 한다고. 서류가 칼이 되어 서로의 팔을 자르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고. 효도 계약서라는 이름 밑에 달린 조항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묶고 있는 밧줄처럼 느껴졌다고. 무엇보다 숨김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차분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의 공기에는 오랫동안 눌러놨던 것들이 천천히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이 없었고 미정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에게 쌓였던 의심의 시선이 제 옆을 스쳐 누군가에게로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일렁이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이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밥이 식었지만 마음은 조금 식지 않고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은 틀리는 순간이 있어야 바로 잡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효도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증 변호사를 찾아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제 재혼에 대한 혼전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 손으로 투명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 차명 계좌는 전액을 해지했고 사용 내역을 첨부해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조각난 의도는 존중했습니다. 영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법과 원칙의 길로 안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길에서 닿는 비난과 손해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속이는 방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처의 모양을 분명히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제 재혼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디서는 축복했고 어디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날 같은 말도 종잇장 같은 조항도 더 이상 제 심장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방 창문에 얇은 커튼을 바꾸듯 마음의 커튼을 바꿨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해의 식사는 그 후에도 몇 차례 열렸습니다. 소박한 상도 성대한 상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숫자가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이 밥으로 가족이 가족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국물을 끓입니다. 국물이 한번 끓어오르면 다시는 처음의 맑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적당히 빨리, 적당히 오래 끓여내야 합니다. 인생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그 종이는 제게 경고장이었습니다. 사랑을 숫자화하면 숫자는 늘 사랑보다 커진다는 경고. 차명 계좌와 재산 숨김은 오래 묵힌 국물처럼 비릿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생존의 윤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정면에서 인정하고
남의 잘못에도 무릎 꿇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재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축복이든 걱정이든 그 모든 소리를 한 걸음 뒤에서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계약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계약을 지키게 만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